생활비가 없어서 아니 안진용 기자님 생활비가 없으면 걸어 다니든가 요즘 뭐 이 따릉이도 있고 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든가 해야지 택시를 타요 택시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생활비가 없는데 택시를 타는 모자. 뭔가 이상하죠. 네. 근데 반대로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겁니다. 알쏭달쏭한데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근데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은 이게 왜 답인지 정확히 하실 겁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네. 자, 부드럽게 달리는 택시 아닙니다. 네. 뒷좌석엔 20대 아들, 50대 엄마가 함께 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차가 별로 움직이지 않고 부드러워 보이는데 네. 아들이 저렇게 머리를 갑자기 받침대에 부딪히고 뒷목을 감싸집니다. 저 같이 뒷목 나가요. 잡는 거 많이 본 적 있지 그죠, 않으세요? 그죠, 네. 그리고 엄마에게 엄마, 나 목 다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다른 택시예요. 이번에는 조수석 뒤쪽으로 이 아들이 역시 차가 살짝 덩커거리자 받침대 머리를 쿵쿵 박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나. 자, 그러더니 지금 보이시죠? 네. 뭘 건네받는 걸까요? 엄마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저 영상만 보면 물론 저 택시의 외형 바깥을 찍는 블랙박스나 CCTV는 없어서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 영상 보면 그렇게 많이 막 갑자기 급정거했다거나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일단 보면요.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벌어진 일이거든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이 모자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경미한 작은 흔들림에도 갑자기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힌다거나 옆에 유리창에도 부딪히고 어머머? 뒤에 머리 받침대도 쾅쾅 부딪힙니다. 아이고. 그래 놓고서는 통증을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들이 먼저 고의로 부딪힌 다음에 통증을 호소하면 옆에 있던 어머니가 소위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 어머니가 처음엔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는 탑승 중에 차 문에 손이 끼었다. 그래서 손이 아픕니다 라면서 허위 피해를 주장하면서 범행에도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택시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에 보면 저런 식으로 피해를 당하신 기사님 중에 한 분인 걸로 추정되는데 보세요. 돈을 즉 합의금을 뒷좌석으로 건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봐도 시청자분도 아니 저 딱 봐도 시참말로 오버하는 게 보이는데 저걸 합의금을 주면서 피해 고스란히 저 속아 넘어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보니까 이 모자는 9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앵커 말씀하셨듯이 9차례 모두 기사분이 이거 사기했잖아요 하고 바로 검찰에 넘겼을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한 건 단 2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렇다면 7건은 성공한 거잖아요. 어머나. 와, 75% 이상의 지금 성공률을 그러네요. 갖고 있는 거예요. 어허. 자, 보니까 나머지 7명의 택시기사분들은 합의금으로 무려 260만 원 상당을 뜯겼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이들의 반복된 사기 행각은 이 사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게 걸려서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진짜 이 적발됐기에 망정이지. 그런데 진짜 궁금해요. 저 엄마와 아들이라는 인간들은 왜 저 따위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경찰 조사에서 병원비, 생활비가 없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 결국에는 사기 혐의로 입건이 됐고 오늘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지 울산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도심에서 이렇게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 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벌 촉구하기도 했는데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범행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좋은 방법은요. 현장에서 덜컥 놀라서 합의금 건네면서 합의하지 마시고요. 보험사에 얘기하자라든가 아니면은 경찰에 신고하자라고 하면 이 사기의 거의 대부분을 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합의금이 보통은 적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걸로 무마하면 되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사기에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보험 처리 제대로 하시고 경찰 신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구속은 저 몹쓸 인간들이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 검찰로 이 송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판 거칠 거예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러면 이놈 새끼야 내가 널 그렇게 하셨어? 하거나 아니면 자식 입장에서 엄마 진짜 어쩔 나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해야 될 텐데 지금 돌이 짝짝꿍하고 있어 지금 엄마와 아들이. 일단 저 경우에는 어디까지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누군가 그걸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다음에 그 집단 중에 뭐 삼촌, 사촌 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분 있잖아요. 네. 그건 저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느껴요. 어머, 세상에. 주위에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머나. 그런 다음에 이제 저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에는 저기에 대해서 이제 브로커 주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하는 분들은 진짜 아주 때때로는 약간은 경계선 지능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용당하게 되는 수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세상에. 이 영상 보고 혹시라도 이 모방범죄 생각하는 사람들 꿈도 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택시 기사님들 하루 종일 이 영업 택시를 모셔도 또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이 운행을 해도 돈 몇 푼 못 지는 그런 힘든 분들 진짜 등쳐먹는 행동 하지 않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에 묻고 잘못했다고요. 아니 근데 김효성 기자님 이거 제목만 봐서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던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에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화라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라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영상 속에 담겼는데요. 네. 지난 2월입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영상 준비됐습니다. 어허. 함께 보시죠. 네네. 한 남성이 벽돌 더미에 비닐로 칭칭 감겨 있는 모습 이렇게 어머, 확인할 수 어머. 있습니다. 지게차가 오더니요. 남성이 매달린 화물 더미를 들어 올린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죠. 어머머머. 옴짝달싹 못하는 남성의 모습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들리는데요. 또 다른 누군가는 휴대전화에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니 허준 변호사님 제발 저 영상 찍힌 곳 우리나라 아니라고 좀 해주세요. 진짜 우리나라 맞아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벽돌 더미에 묶인 30대 남성이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심지어 이 남성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었다는 어머나, 거예요. 어머나. 이 30대 남성을 벽돌 더미에 저렇게 비닐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둔 후에 지게차로 높이 들어올렸다 내렸다 이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머 저까지 올라갔어요. 저까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머나. 그런데 저 남성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허공에 매달려 있는데 밑에서 낄낄 웃으면서 조롱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였는지 들어보시죠. 야, 빨리 와. 잘못했어. 잘못했어야지. 저게 지금 저 사람이에요? 사람 다음에 뭐 붙이고 싶은데 지금 방송을 못 붙이는 거. 저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안진영 기자님. 저거 진짜. 저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세상에. 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지난 2월경 이런 피해를 당했고 수개월 동안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 7월 이주 노동자 단체가 이 사건을 파악하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당시는요 점심시간 직후였는데 약 5분가량 저렇게 비닐에 결박된 채 공중에 떠 있어야 됐고요. 30분 정도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 이유, 바로 벽돌 포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50대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는 이 피해 남성에게 벽돌 포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화물에 묶고 지게차로 들어올렸고 이에 대해 훈육이고 약간의 과한 농담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확대될 줄 몰랐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지금 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빈부귀천도 없는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한국 땅에 와서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데
지금 저 짓을 하고 있어요. 저 주변에 낄낄대는 저 인간들, 저 사람이야? 야 인간들아, 당신이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진짜? 관련 얘기, 피해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너무 다쳤어요. 여기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지난달에 몸이 안 좋아하니까 제가 병원 갔어요. 근육이 너무 아프니까. 피해자도 더 이상 벽돌 공장에서 일하기 어렵다. 다른 공장으로 이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좀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좀 있는 상황입니다. 생일을 맞이했는데 축하를 받지 못하고 어제부터 해서 고통받고 있고 외로움에 있는 이 피해자의 심리 안정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세상에 저희들도 분노가 치미고 억장이 물은 저 대한민국의 저 대한민국 사람들 맞아요. 저희 사람들이에요. 야 인간들, 저 당신들이 사람이야 진짜. 근데 안진용 기자님, 저 피해 노동자도 얘기했지만 지금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가 봐요, 세상에. 네, 그 당시에 무려 30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5분가량은 공중에 떠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 당시는 구토와 역류 증상,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요. 어머나. 그 후에도 트라우마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 인터뷰 영상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다쳤어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을 당한 것 자체에 대해서 놀란 마음도 있지만은 본인은 아마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한국에 일하러 왔는데 여기서 이 같은 일을 당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과 공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리적인 치료가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카메라 보고 얘기도 하고 이종근 평론가 얘기 들어볼게요. 야 인간들아! 대한민국 망신 다 시키고 있어 당신들이! 이종근 평론가 진짜 무라치입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토와 역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덧붙이면 이것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점심 식사 직후입니다. 직후인 상태에서 지금 랩핑이라고 랩에 감겼잖아요. 네. 저건 사람의 힘으로는 저렇게 못합니다. 어머? 기계예요. 자동 랩핑 있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그 벽돌에 이 사람이란 몸무게가 지탱해서 밀착해갖고 어머나. 저렇게 들려진다는 건 이 기계로 완전히 똘똘똘똘 감지 않으면 불가능한 어머나, 것이거든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복부가 완전히 압착된 상태로 5분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나. 그래서 지금 이 복부의 어떤 고통이 굉장히 극심해서 지금 역류와 구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최명기 원장님, 세상에 저 노동자는 당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저 노동자가 당한 게 결국 뭔가 벽돌과 똑같이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네요, 세상에. 원래 저 노동자가 재추측엔 해야 되는 일이 저 비닐로 저 벽돌을 아마 랩핑하는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랩핑을 잘 못하니까 네가 랩핑을 당해봐. 어머나.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해서 저거를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의 하나의 벽돌처럼 똑같이 대한 거예요. 인간을 갖다. 네. 그렇긴 하니까 아마 지금도 저 상황만 떠오르면 굉장히 무서울 거고요. 저 처음에 랩핑을 시작했을 때가 위력에 의해서 됐든 완력에 의해서 됐든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면 안 됐었거든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상당 기간 트라우마로 남고 우울증도 발생했을 거라고 추측해 보게 됩니다. 야, 이 인간들아, 당신들이 사람이야? 아니 이종근 평론가님, 저 업체 낱낱이 이름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 거야? 대표가 누구인지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라 망신 다 시키는 인간들. 네, 아마도 뭐 경찰의 수사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주 노동자 단체가 일단 고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면 사실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업체 대표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고요. 인정 안 하면, 만약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영상까지 다 있는데, 영상까지. 그러면서 이번 일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번 사건의 가장 사실 그 당사자,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인 지게차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운전자는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일단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허주현 변호사님, 지금 이게 업체가 뭐 대표가 사과하고 당시 지게차 뭐 운전했던 인간이 사과하고 이게 사과로 시체말로 퉁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당연히 아닙니다. 처벌 대상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사과도 제가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은 훈육이다, 과한 농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과를 한 게 진정성이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양형 단계에서 다 고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게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신체에 어떤 가해를 했기 때문에 특수폭행 내지 상해가 인정된다면 특수상해죄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잘못했다고 하라고 지금 폭력적인 어떤 협박, 폭행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강요했잖아요. 강요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네. 저는 단순 체포감금이 아니라 특수체포죄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체포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하지만 특수체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형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저렇게 집단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사람의 신체를 속박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특수체포죄로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 대표란 사람 결혼했다면 가정이 있을 거예요. 지게차 운전했던 인간도 결혼했다면 가정이 있을 거예요. 저 영상 당신네 가족들이 보고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할 거예요? 할 것 같아요?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나라 국격까지 아주 잘 망가뜨렸고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요. 앞으로 법의 처벌 어떻게 내려지는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자, 이제 바꿔볼게요. 열 받았으니까 이제 좀 웃어봐야겠죠. 그런데 자, 심형탁 씨 하면 글쎄요, 유명하신 우리가 다 아는 그분인데 가족이 한 명이 없었던 결혼,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일단 먼저 심영탁 씨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드라마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도라에몽이라는 캐릭터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랬었죠. 화제가 됐습니다. 많이 위로를 얻었다고 하죠. 네. 그런데 오늘은 그 심영탁 씨의 진짜 가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그래요? 가족 사진을 하나 공개를 했더라고요. 어머나. 보니까 심영탁 씨가 올해로 47살이고 늦깎이 아빠가 됐습니다. 아들 하루 군이 있는데 어머나. 10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반려견 김밥이가 있습니다. 아, 반려견 이름이 김밥이에요? 김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머나. 아들 하루에 100일 촬영 때 찍은 첫 가족 사진이라고 해요. 네. 요즘 심영탁 씨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아들 하루군인데 지금 사진 보시면 딱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하루군의 머리숱이잖아요. 머리숱. 어머나. 보면 심영탁 씨의 말로는 아내는 머리가 윗머리가 솟았고 네. 심영탁 씨는 옆머리가 솟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그걸 다 닮아가지고 어머나. 사방으로 머리숱이 많은 것 같다라고 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몸무게도 상위 1%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도 아빠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겠죠. 네. 최고의 자랑이라고 하고 또 다른 친구랑 한번 뭐 비교 아닌 비교를 해볼까요? 알콩달콩 있는 모습을 보면 박수홍 씨의 딸도 함께 공개할게요. 어머나. 이렇게요. 제2양인데 네. 생후 9개월입니다. 심영탁 씨의 아들 하루군은 생후 6개월이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3개월 누나랑 함께 찍은 사진인데 하루군 포스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머리숱 때문일까요? 와, 근데 이종근 평론가 옛날에는 그 우량아 대회도 있고 아, 예, 그랬는데 예, 예, 예. 우리 심영탁 씨 아들 하루군 진짜 우량아 대회 나갔으면 진짜 막 상위권에 올랐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당시에는 이제 우유 회사가 뭐 우유 회사의 어떤 모델로 그랬었죠. 우량아 그 네. 선발 대회를 와. 열고 했죠. 진짜 통통한 얼굴이 인형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옛날에 저런 인형 있었어요. 머리털이 이렇게 막 맞아요, 맞아요. 다 이렇게 솟아 있는 인형이 있었습니다. 삼형제를 같이 있는 거.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눈에도 이렇게 이쁜데 아빠 눈에는 얼마나 그러네요. 이쁘겠습니까? 이 아빠 사실은 좀 늦깎이잖아요. 47세. 47세면 사실 그 노안이 일기 시작합니다. 47살이에요? 예, 예. 에이, 설마 저도 아직 안 왔는데요? 지금 30대시죠. 그러니까요. 저도 아직 안 왔죠. 30대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노안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를 좀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특별히 3개를 맞췄대요. 어머나. 원거리, 근거리, 다초점. 그러니까 세상에. 원거리 멀리 있을 때는 또 멀리 있는 안경, 가까이 있을 때는 다초점. 뭐 이렇게 해서 네. 여러 가지 안경을 그렇게 구입할 만큼 네. 아들 사랑이 대단하고요. 뭐 영양제도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그렇죠. 아이와 오래오래 함께한 그런 그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육아는 전쟁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 건강도 잘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비타민 같은 거, 에너지, 이 영양제 같은 거 잘 챙겨야 되는데 세상에
근데 심영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세요. 내 가족은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핏줄이다. 강한 아빠가 되고 싶다. 아니 안진용 기자님, 근데 이게 뭔가 아이가 2세가 태어나서 기쁘다는 어떤 그런 말을 뛰어넘는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네, 심영탁 씨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 안타까운 사연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탁 씨 부부는 3년 전에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듬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올린 결혼식 때는 사회는 전현무 씨가 맡고 축가는 이승철 씨가 맡고 최수종, 하이라 부부 등 참석자들이 정말 면면이 대단해서 영화제를 방불케 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한 분은 바로 저였습니다. 아 진짜예요? 와. 자, 근데 너무 기쁜 저기 계시네, 저기 안중근 계시네요. 네, 너무 기쁜 결혼식인데 사실 이날은 남다른 슬픔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날 이 상황에 대해서 심영탁 씨는 네. 내 결혼식에 핏줄은 아무도 안 왔다.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아 너무 힘들었다고 속내를 토로한 거죠. 자, 이어진 이 심영탁 씨의 가족 이야기에 누구보다도 그 마음 잘 알지 했던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박송 씨였습니다. 박송 씨가 또 남다른 이런 가족사 때문에 많은 소갈이 됐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심영탁 씨의 마음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곁에서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야, 결혼식을 좀 이채로웠어. 왜냐 한국에서도 결혼식하고 아까 이제 사진 보셨죠. 일본에서도 결혼식하고. 근데 마음이 따스해요. 왜냐면 지금 아내가 이제 일본 분이니까 아내를 위해서도 일본에서도 하고 또 한국에서도 하고 했는데 세상에 아까 얘기 들으셨죠. 많은 스타들, 정말 스타 총집합, 무슨 영화 찍어도 될 정도로 마치 영화제에 그 빨간 레드카펫 깔린 것처럼 많은 스타들이 왔는데 정작 자신의 핏줄, 자신의 가족은 빵명, 0명, 1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주현 변호사님.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대체 어떤 거길래 지금 그 정도예요? 사실 심영탁 씨가 정말 힘든 결심을 해야지만 이 가족과 연을 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영탁 씨는 가족과 절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건이 있었어요. 일단 심영탁 씨 얘기에 따르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기 통장을 관리를 해줬는데 인기를 얻고 수입이 늘고 나서도 계속 어머니가 관리를 하면서 문제의 단초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영탁 씨가 민사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심영탁 씨 이름을 대고 우리 형탁이도 같이 보증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수억 원을 빌리고 투자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심영탁 씨도 보증해 서준다고 했으니까 심영탁 씨든 어머니든 내 돈을 갚아라 하면서 소송을 걸었던 거예요. 2년간 활동을 중단할 만큼 여파가 컸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어머니가 단독 채무자가 맞다. 심영탁 씨는 이 채무에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알지 못했던 게 맞다라고 어머니한테 원금 3억 원과 이자를 지급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심영탁 씨가 이걸 겪으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심리적 고통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욕하는 환청이 들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나 좀 살려달라 이렇게 빌기도 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영탁 씨 삶에서 어머니의 문제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간의 사정을 듣고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누구보다도 위로를 건넨 사람이 박송 씨였다는 게 이제가 좀 이해되네요, 안진용 기자님. 사실 그래서 박수홍 씨 그 가족사를 제가 취재를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박수홍 씨가 나랑 비슷한 사연이 있다고 해서 심영탁 씨 얘기를 좀 들어봐 달라고 해서 제가 당시 심영탁 씨를 취재를 했던 겁니다. 그래요? 그 인연으로 결혼식까지 가게 됐던 건데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민사적인 부분은 허준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기 방조죄로 상대방에서 심영탁 씨를 형사고소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심영탁 씨가 어머니에 대한 굉장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영탁 씨는 평소에 효자 연예인 1위로 꼽힐 만큼 평소 가족에 대한 누구보다 남다른 마음을 표해 왔기 때문이죠. 그래요? 어린이 시절에 워낙 가난했었는데 부모님 말을 워낙 잘 들은 남다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성격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캐릭터 도라에몽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또 생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세상에.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능 그리고선 웬만한 캐릭터 마다하는 것 없이 다 활동을 해왔습니다. 부모님께 승용차나 아파트를 선물을 했고요. 명예퇴직 후에는 고물상을 하고 싶다는 아버지를 위해서 고물상을 차려드리기도 했었고 또 자신이 고물상 일을 돕는 모습이 포착돼서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네. 자, 그런데 그랬던 심영탁 씨가 결국은 부모,
가장 믿었던, 가장 아꼈던 부모로부터 이런 상처를 입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랬던 심영탁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결국은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결혼하게 된 사야 씨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 산소 호흡기를 달아준 게 바로 나의 아내였다. 아이고. 숨을 쉴 수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얘기했고요. 세상에. 아내는 날 지켜준다. 항상 강하다. 생각하지 마. 가족은 나야. 라고 얘기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지금은 이제 심영탁 씨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은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가족을 만났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유, 듣다 보니까 이 2세를 얻은 건 기쁘고 정말 즐거워할 일인데 들어보니까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심영탁 씨가 겪어왔네요. 근데 최명규 원장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독 심영탁 씨가 자신의 가족과의 이 가족사를 공개하면서 그리고 지금의 가족을 얘기하면서 언급한 단어가 단순히 가족이란 단어가 아니라 핏줄이라는 표현을 지금 여러 차례 써요. 가족과 핏줄,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핏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줄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줄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핏줄은 말 그대로 핏줄이에요. 피로 만들어진 줄인 거죠. 결국은 그렇게 심영탁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고 잘해드렸던 거는 부모님이 본인의 핏줄이었기 때문에 잘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심영탁 씨는 이제 지금의 본인의 가족한테도 자신의 핏줄이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가족으로 인해서 불행을 갖다 극복하는 방법은 본인이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현재부터 일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네. 마지막에 강해져야 되겠다는 말의 뉘앙스는 아직도 부모님이 또 다른 피해를 주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그럴 같아요, 수 여전히. 있겠어요. 어쨌든 하루군의 하루하루, 말 그대로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목 보시면 또 우라가 치밀 것 같아요.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지난 5월 어느 새벽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아찔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이날 112로 아파트에 불이 난 것 같다. 이상한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도망간다. 이런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네. 현장에 가보니까 상황은 더욱더 심각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안 꺼져요 이걸로. 아유, 괜찮아. 천천히 하자. 안 급해.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들어가서 2층부터 한번 두드려 볼게요. 나오세요, 바로. 지금 순식간에 연기 자욱한 거 보셨죠? 지금 동료 경찰들 빨리 나와, 안 돼, 빨리 나와! 다급한 거 지금 막 느껴져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부터 이미 1층에 어느 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때문에 이 경찰분은 119의 출동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경비실에 먼저 주민 대피 방송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석대로 초기 진화를 일단 시도를 하는데 순식간에 화마가 번지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일단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굉장히 자욱했는데 네. 경찰은 앞에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그 당황해하는 주민들을 일일이 다독이면서 침착하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인도를 하죠. 네. 그리고 그때 시간이 새벽 4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피를 하지 못한 그리고 미처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그 집 안에 있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찰부는 직접 올라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내부에 남아있는 인원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괜찮았었는데 이렇게 문을 다 두드리고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안개가 이미 연기가 자욱하게 꼈더라는 그렇죠, 거예요. 아까. 그때는 좀 공포심이 몰려왔을 것 어머나. 같은데 그리고 유독가스 때문에 더 이상 호흡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경찰부는 숨을 참으면서 급히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독한 연기를 마신 탓에 콜록이면서 쓰러졌다고 하는데 어머나. 처음에는 그냥 이 경찰분이 멀쩡하게 걸어 나왔고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나중에 동료의 말을 들어보니까 비틀거리면서 결국 이 경찰분이 쓰러졌다라는 어머나. 것을 목격을 했다는 거죠. 세상에. 나중에 그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가 알아봤던 지금은 건강을 되찾고 이상이 없다니까 천만다행인데요. 세상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뛰어들었던 그 경찰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출동했을 때는 화재 신고를 나간 게 아니고요. 교통사고인 줄 알고 나갔다가 그 남자분이 자기 차에 누가 돌 던진 것 같다고 찾으러 올라갔다가 불꽃을 봤대요. 그 얘기를 듣고 갔더니 이제 불길을 본 거라서 불이 좀 이상한 곳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방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상한 사람 본 적 있는지 이런 얘기는 좀 들었었죠. 불이 난 곳에는 애초에 인화성 물질이 전혀 없는 베란다고 불이 날 만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하니까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한 거죠. 뭐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지금 이 경찰분 얘기 듣다 보니까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보세요. 돌에 뭐 이상한 사람 뭐 열걸 어떤 알뜰 모를 듯한 단어들이 열가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근데 경찰관분께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5월 20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운전자가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벽돌이 날아가고 자기 차에 부딪힌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나가서 아니 벽돌을 누가 던지지 않았으면 갑작스럽게 벽돌이 안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벽돌이 던진 곳을 이렇게 한번 방향을 봤더니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 던진 사람이 저 아파트에서 아마 던졌을 거다. 그러고 이제 막 달려간 겁니다. 근데 돌 던진 사람을 찾으려다 보니까 아파트가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목도를 한 겁니다. 어허. 벌써 잿더리 위에 놓인 빗자루에 불이 붙어 있고 1층 베란다에 이미 불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고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나와서 술렁일 거 아니에요. 네. 전부 다 경찰에게 이상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돌도 던지고 소란을 피웠다. 어허.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경찰이 이제 예상했는데 이거 방화구나 하고 CCTV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1층 베란다에 접근하자마자 불이 확 치솟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허준 변호사님 다 자고 있는 시간대에 무슨 이유로 불을 지른 거예요 저 인간은 세상에. 1층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고양이 눈빛이 기분이 나빴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이 50대 남성 새벽에 술에 취해서 아파트 흡연장에서 도로 쪽으로 벽돌을 마구 던지면서 지나던 차량들을 부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소란을 피우다가 1층 세대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자기를 쳐다보니까 눈빛이 기분 나쁘다 하면서 베란다에 불을 지른 겁니다. 남성 역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결국 이 혐의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그리고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됐고 구속돼서 송치된 상황입니다. 저 몹쓸 인간은요, 저 방화범은 이제 법의 무거운 처벌 받길 바라고요. 정말 수원 남부경찰 산남지구대입니다. 정지훈 경사님과 동료 경찰 여러분들 그리고 소방대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우산을 줬더니 돌아왔다. 뭐가 돌아왔다는 거? 원래 우산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산을 빌려줬습니다. 어허. 그리고 너무 다른 반응이 두 가지로 왔습니다. 네? 두 가지 사연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어허. 첫 번째 사연은 어느 자영업자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가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부탁 좀 할게요. 저 우산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장님은 저희도 우산이 한 개밖에 없는데 곧 사용해야 되거든요. 라고 하니까 금방 갖다 드릴 테니까 좀 빌려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네요. 저희도 하나밖에 없는데 다들 빌려가서는 가져다 주시지 않더라고요. 이야기를 했는데도 남성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러면 뭐라도 좀 맡기고 가겠습니다. 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우산을 빌려주면서 네. 그럼 30분 안에 다시 가져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요거 진짜 인생극장 A, B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정말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돌려줬습니다. 와. 그리고 사장님이 얘기한 대로 30분 안에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와, 인류애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 남성 네. 빌려줄 때도 돌려줄 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겁니다. 어머? 차라리 침묵이 금이라고 그러면 나았을 텐데 이 남성은 우산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풀면서 사세요. 에? 사장님은 황당해서 예? 되물었습니다. 저도 지금 사장님과 같은 반응이네. 예? 그렇죠. 진짜. 그랬더니 남성은 아, 베풀면서 좀 사시라고요 하면서 쓱 나갔다는 거죠. 어허. 남겨진 사장님 너무 화가 나고 황당했겠죠. 이 사장님은 아니 우산을 빌려주고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그동안 못 받은 우산이 몇 개인데 그러니까요. 저런 소리를 들으니 정말 인류애가 바닥입니다라고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네. 그러면 보세요. 우산을 빌려주고 돌아온 거 두 번째 사연도 있어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같은 우산 다른 사연입니다. 네. 어느 40대 남성인데요. 야간 근무하고 아침에 이제 퇴근하는 네. 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고생 2명이 고장난 우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집에 다시 올라가면 늦을 것 같고 이 고장난 우산 쓰면 비에 다 맞을 것 같고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여고생들을 보고 네. 이 남성 딸도 생각나고 해갖고 우산을 건네면서 이거 쓰고 가세요. 사용 후에 땡땡땡호 저 거기 살거든요. 문 앞에 놔두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학생들의 고장난 우산까지 받아서 아 이거 제가 치울게요 하고 갖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날 저녁 네. 출근을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네. 이 우산 돌려놨을까요? 안 돌려놨을까요? 조마조마 인생극장 AB예요. 돌려놨을까요? 안 돌려놨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정든 우산이라서 아쉽지만 뭐 그럴 수 있지 좋게 넘어가려고 생각했대요. 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짜잔 뭐가 있었냐면요. 네. 문 앞에 우산과 함께 바로 이것이 놓여 있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쪽지도 있었는데요.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 늦고 비도 안 맞고 학교에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진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맛 좀 보세요. 복숭아랑 감자인데요. 다 직접 농사 지은 거예요. 이런 세상에. 쪽지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아까 그 아내한테 그 썩은 과일 선물한 남편분 복숭아는 저런 거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당장 사가세요. 부탁드릴 거예요.